자, 오늘의 초대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초대석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서초동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그런데 이 제목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서초동 사투리와 세종 사투리. 아, 그렇네요. 이제 여의도 정치는 이것으로 끝. 이것으로. 네, 아직까지 뭐 4월 10일까지 두 주는 남았습니다. 그렇죠. 두 주는 남아 있는데 물론 이게 아마도 이제 공사 들어가고 하면은 한 몇 년 더 걸린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 기록을 봤더니 2032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당겨질 수도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지도 다 있고요. 또 규칙안 뭐 다 돼 있고요. 예산 계속 반영하고요. 여야가 이걸 쟁점을 하지 않잖아요. 예, 민주당도 뭐 오케이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 민주당이 주도했던 지금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종 시대가 열리니까 그때는 이제 세종 사투리로 다만 이제 예전에 수도를 전부 다 옮기려고 했던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면 관습법 이야기를 하면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국회는 가지만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대 대신에 이제 오늘 용산에서 밝혔듯이 제2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이제 그 세종으로 빨리 어떻게 보면은 그 해서 당정 간에 이런 부분이 이제 급조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손발을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하자마자 용산에서 바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제2신무실 어떻게 됐느냐라고 지시를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또 화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여의도를 어떻게 개발할 거니까 그 고지를 그것도 바로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그 나름대로 이 하나의 강력한 그 정책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의도와 그 인근을 개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의도가 결국 한강벨트 딱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인근 지역이 어딥니까? 결국 길 건너면은 마포, 용산, 그리고 또 동작, 그리고 강서구 이 부분 지금 최근에 있어서 한강 벨트가 국민의힘이 조금 힘이 빠진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 국회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고도가 제한됐던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여의도가 개발의 중심이 되고 그 파급 효과가 이 한강 벨트를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승부수를 하나 던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오전에 뭐 많은 바쁜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캔슬하고 이 당사에서 정책 발표 이거 정책 발표하면서 했는 것은 아마 이제 내일부터 오늘 12시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아마 오늘 12시 되면은 이제 플래카드 밤에 열심히 딱 그 11시 59분 전에는 못해요. 실제로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좋은 위치 달라고 지금 아마 오늘 저녁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탠바이 하고 있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12시 밤 12시에 저 송파구 그 저 가락시장에서 12시에 이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첫 나팔을 분다라는 거네요. 그렇듯이 본격 그 선거운동 개시 바로 직전에 이 특히 한강벨트를 향해 돌직구를 하나 날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죠. 뭐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돌직구의 효과가 실제로 그런 혜택은 충청도에서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청도 민심도 최근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 분이시긴 합니다만 최근에 생각보다 이게 붐업이 조금 덜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세종시의 그 국회 이전 이슈 이게 그 현실적으로 되면서 개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그 충청도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일타쌍피. 이런 그 일석이조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그 초대석을 제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기로 하죠. 법정에서 보인 이화영 부부의 엽기 애정 행각 이렇게 써왔습니다. 아니 상상도 못할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인 듯 부부 아닌 듯. 어떨 때는 부부 싸움하고. 어떨 때는
자기 밥 먹어 뭐 이러고 하니까 네네.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외국환 거래법 네. 위반 혐의 어저께 59차 공판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차근차근 넘어가 보죠. 와, 이화영 태도가 완전히 정말 완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입니다. 뭐 모르세가 아니고 모릅니다만이 아니라 계속 반문하고 질문을 그렇죠. 해요. 이런 태도 와 이렇게까지 뒤집는 피고가 있습니까? 자기 진술은? 그런 케이스는 사실 드물죠. 결국은 이 사건이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화영이 작년에 봤을 때 이재명이 이제 명이 다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네. 진실을 말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그때 불현듯 나타난 부인 네. 당신 정신 차려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던 변호사님한테 변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변호사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법무민 덕수 그러니까 민변으로 해서 있던 분들을 또 변호사로 시키고 하면서 재판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때만 해도 이재명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상당 부분 뭐 결국 대통령 선거도 지고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 미래도 밝지 않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이재명이 디펜스 해주다가 나 깜빵 가는 것 아니야? 네. 라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게 본인도 이제 스스로 검찰에 가서 나 이제 자백하겠습니다. 네네. 뭐 검찰이 오라고 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가지고 먼저 술술술술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네. 변호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예, 맞아요.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이 그렇게 했고 실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때에 옆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네네. 진술을 다 했고 네네. 조서까지 다 작성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딱 그 이재명 측의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부인을 통해 가지고 당신 정신 차려 이렇게 된 것이죠. 난리를 쳤죠. 그렇죠. 그때 뭐 원래 그 검찰에서 한 진술 맞습니까? 네 하려고 했더니 했는데 완전히 사실 난리를 다 얘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 법무민 덕수에 있는 그 뭐 민변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고 했던 그 변호사님이 나 이거 그 진술서 인정 못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 이거 사임하고 나갈래 하면서 나가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니까 그때 나가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화영은 나 저 사람 얘기했는 거 아니야. 나 그 증거 동의할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재판부 네. 앞에서.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바뀐 거라고는 사실은 이재명 이번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게 민주당이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네네네네. 그걸 통해서 잘하면은 이거 이재명 다음번에 대통령도 되겠네 이런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살았다. 요거 이제 끝까지 모르세요 하면은 이재명 대권 가고 이재명이 나 사면시켜주면 나도 사는 거야. 요런 정치적 맥락이 저는 읽히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범죄 이 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그렇죠. 난리를 치고 예. 이 감옥 안에서는 아이고 이제 내 세상이 되는구나 되네. 예. 하고 아예 지금 재판을 완전히 희화화하고 그렇죠.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민주당에 무슨 민주가 있습니까? 이재명의 독재만 있는 것이지. 저는 이번 민주당의 공천과 또 조국 신당의 공천을 보면서 이렇게 두 당의 공천을 표현합니다. 이조 방탄당. 이와 조의 방탄당 아닙니까? 그리고 공천도 이핵관 방탄 공천이고 조핵관 방탄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조국 같은 경우에도 조국 신당은 1번이 검사야. 네. 비례대표 1번이 박은정 검사. 그리고 2번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본인이고. 네네. 그리고 4번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그리고 또 하명 수사를 했다. 하명해서 지금 실형 3년 받았었죠. 1년 1심에. 그리고 또 8번이었습니까? 신장기업 한다는 우리 신장식 변호사. 네네. 전과 별 4개. 네네. 그리고 10번입니까? 차기군입니까? 이교원입니까? 제가 이름이 좀 네네네. 헷갈리는데 네. 거기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도
지금 형사재판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만약에 이게 재판이 넘겨져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국회의원 될 예정인 사람들의 별이 10개가 가까이 될 겁니다. 전과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출신으로 공천을 하고 자기 또 방탄조끼 있고 자기의 비위를 방탄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탄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되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도 빨리 안 하고 느릿느릿해서 결국 4년 되는 동안 대선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그 민주당에 어떤 표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실체적 진실이 뒤집히고 다 인정하고 재판부 앞에서도 이 이상한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인정 못해 하는데 아니 내가 인정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딱 봤더니만 정치적으로 이거 내가 부인하는 게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겠네라고 판단하니까 이제 말 뒤집고 증인이 피고인 신문 하는데 따박따박 말 대꾸 하면서 아니 나 몰라요 당신이 입증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자는 원래 파렴치범이잖아요. 네, 왜 치범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자기는 사실상 온갖 뇌물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죄명을 공소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평화부지사로 가기 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해찬계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대통령 청와대실에 있으면서 남북관계에 관련된 행정관으로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어오다가 이게 그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해찬이 이재명을 후원해주면서 정치적으로 후원해주면서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평화부지사라는 걸로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리에 이화영을 꽂아줬는데 그 전부터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 관계가 있었고 거기서 있다가 평화부지사로 가면서도 쌍방울 내에 있던 법인카드를 계속 써왔던 거 아니에요? 법인카드요. 그게 바로 뇌물죄인 거죠. 그렇죠. 공무원이 법인카드 쓰면 그 자체가 뇌물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이어지면서 평화부지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중국 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나고 대북 사업하고 스마트팜 사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자기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여성, 비서라고 얘기했지만 그 여성에게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쌍방울 직원인 것처럼 상당한 액수의 계속 월급을 받게 해서 뇌물인 것이고 또 그리고 각종 정말 입에 담기도 참 그런 그 내용이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그 죄가 드러나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 쌍방울에 그 법인카드 내역 싹 지워라라고 해서 증거인멸 교사까지 했던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얘기를 지금 다 한 거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쌍방울에 대납시킨 행위에 대해서 나는 모르쇠 한 그런 그 혐의 말고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고 그것을 향유한 자가 바로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쓰셨다. 아주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조롱을 하는 거죠. 국가 권력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서는 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이 계속 안 난다고 해놓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횡설수설 하는 거죠. 횡설수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적극적으로 자백하고 했던 내역, 특히 이와 같이 북한에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보내고 그거를 이제 방북하기 위한 이게 자금으로 썼던 그 내역을 사전 사후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자백 진술서가 있는 것이죠. 자백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는 건데 이게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이유로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검사가 시켜가지고 내가 했지 그거 나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검사가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한다고 시켰어요? 라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현대 같이 이런 예, 기업을 예, 끼워가지고 예, 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쌍방을 끼워가지고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기억나요? 했더니만 아닌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검사가 있지도 않은 앞에 있는 김대중, 현대 이런 얘기도 시킨 겁니까? 하니까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다 임의로 진술을 해놓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거기서 뭐 좁혔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의 방으로 가서 뭘 밟았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는 완전히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재판장이에요. 재판부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잘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상황까지 물고 늘어지고 막 늘어져서 왔는지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진술을 이렇게 횡설수설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을 부동의 해버리면 증거 능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경찰은 옛날에 뭐 진짜 우리 뭐 범죄도시 보면은 이제 뭐 턱 해가지고 그냥 안 불어 뺀질뺀질 굴면은 야 CCTV 가려 커튼 쳐 하면서 진실의 방에 잠깐 갔다 나오면은 자백하는 결국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없진 않았잖아요. 그러는데 검사가 현실적으로 진실의 방을 합니까? 검찰 조사관 방에 가면은 이거 같이 돼 있어 검사 자리가 있고 옆에 이제 그 검찰 조사관 자리가 있고 또 부속 그 자리가 있는데 CCTV 다 있어요. 거기서 무슨 좁혀요? 변호사가 대동하고 진술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도 경찰처럼 부동의 해버린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거 부동의 해버리면은 이게 참 검찰로서는 입증 책임이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 보니까 입증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보통 사람들이 검찰 앞에 가가지고 자백하고 뭐 법원 앞에서 부동의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없죠. 못해요. 결국 개털들은 못하고 범털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이 상황에도 부동의 했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채택이 안 되므로 무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잖아요. 김성태가 있고 안문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와서 따박따박 다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하는데 당시 국정원 직원도 증언했어요. 국정원 직원까지 다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령 그 이화영이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부인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상당 부분 제대로 입증이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객관적 물증이 기존에 이제 그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정도에 있었던 이화영의 변경된 진술 그 부분과 상당 부분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의 죄는 본인이 그 쌍방울로부터 직접 받거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내연의 여성이라고 그 의심되는 사람한테 대한 억대 뇌물 그리고 또 해외로 그것을 돈을 300만 불, 500만 불 빼돌려 가지고 북한에 갖다 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요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유죄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화영의 어떤 증언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러한 방북과 관련되는 통행세 그리고 그 돈을 갖다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이나 사후에 이재명한테 다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했는지 여부 그 부분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재명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그 검찰로서는 입증하려고 했었는데 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죽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을 살리고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진짜 이재명이 뭐 그럴 일도 없으면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람 국무총리나 국회의원 공천 받습니다. 이 사람한테 주진 않고요. 부인한테 줄 것 같아요. 부인 아이디어 좋네요. 예. 아니 그 부부 얘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 어저께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이렇게 지금 그 이재명을 덮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횡설수설을 다 하니까 이 부인이라는 자가 지난번에는 막 법정에서 막 고함 지르고 남편한테 그렇죠.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엄지를 치켜들면서 멋있어요라고 말하고 이화영은 그런 부인에게 밥 먹고 가라고 웃음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여기 여기가 원래 중앙지법이죠. 네, 이 중앙지법이 거기 구내식당이 맛집인가 봐요. 밥 먹고 가. 내가 준비해놨어.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 밥 먹고 가.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사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뭐 물론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카드 내지는 여러 가지 돈으로 자기의 또 다른 내연의 여성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네. 뇌물로. 그런 상황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전에 그 편지. 예, 편지. 호소문. 탄원서. 예. 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는 건 알겠는데 민주당 당원에 내는 민주당에 왜 탄원을 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 눈물겨운 모습이 있었었는데 당신은 30년 살아도 돼. 우리 이재명님만 살아남으면 돼. 예. 그러니까 이재명 살려줬더니만 이 부인 남편의 여러 가지 어떤 비위도 다 봄눈 녹도록 사라지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건지 사실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이게 남편이 자백을 하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면은 그래도 양형이 내려가고 그리고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남편이 자백하고 죄송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그만 안 돼 당신 깜빵이 계속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을 저는 한 20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법정에서 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이례적인 법정에서의 어떤 그 보인 이 가족들의 엽기적인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자분이 남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더 또라이인가 경쟁한 것 같다고 부부가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화영의 재판만 열린 게 아니라 이재명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은 참 방송에서도 많이 물어요. 늘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우리 저 변호사님이시니까 이 질문 진짜 명쾌하게 한 번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명쾌하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재명이가 어저께 그러니까 26일 날 출두를 하면서 선거일 전날까지 이제 선거 기일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주장이 나 없어도 되는 재판을 검찰 때문에 재판이 그러니까 가능한데 검찰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다. 나를 부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없어도 이 재판이 가능한다. 이재명은 안 나가도 되는 재판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재명이 왜 나왔을까? 어디요? 이 재판에? 예. 안 나오면은 다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국 버전으로 하면은 너그 쫄았제. 예, 결국 쫀 거 아닙니까? 구속될 것 같으니까 쫄아서 나온 거죠. 그렇게 그냥 대인배처럼 해서 사법부 무시하더니만 재판부가 장신 그러면은 재판 구인영장 발부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오늘 3월 26일 날 법정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어제 불렀는 게 검찰이 불렀습니까? 어제 간 게 검찰입니까? 그런데 골목대장도 참 이게 뭐지 방구석 투사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다 검사의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사법부가 검사 똘만입니까? 사법부가 검사 꼭두가십니까? 네. 검사가 요청하는 게 대로 다 되느냐고 결국 그 얘기했죠. 아니 이거는 이재명은 이거 지금 정진상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이 불렀는데 이동규는 나하고에 대한 공소 사실이 아니고 정진상과 관련된 공소 사실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네. 나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나를 변론 분리해서 따로 해줘요. 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네네. 그 의도는 뭔지 아세요? 뭐요? 그 의도는 뭐냐면은 유동규의 증인신문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은 네. 나중에 유동규가 했는 것을 자기 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쓰려고 할 때 나 그거 반대신문 안 했기 때문에 그 증거 나한테 대한 유죄로 쓸 수 없어요. 라고 발뺌하기 위한 고도의 변론 전략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재판장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다 알겠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당신하고 정진상이는 공범이에요. 공범. 예. 공범이기 때문에 설령 이 증인의 공소 사실 그 어떤 입증 취지가 이 그 정진상에 대한 것만 한다 하더라도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 증언을 가지고 이재명의 재판에서. 공소 사실에 간접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를 쓸 수 있다고 하려고 하면은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현장에 있어야 되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 재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동규하고 이재명을 대질 신문시킬 가능성도 네. 없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피하려고 그랬구나. 그거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피하려고.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예. 유동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앉아있는 이재명의 태도 같은 것들을 다 본다고요. 네. 그런 것들을 봐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유무죄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 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인영장이라고 하니까 뭐 두루뭉실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구속영장이에요. 네. 구속영장이에요. 그러면서 재판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지금이 뭐 바쁘다고 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 네. 원래 재판에 그 현역 국회의원이 안 나오려고 하면은 임시회건 아니면 본회의건 국회 회기 중일 때만 안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 국회가 회기 중입니까? 네. 라고 재판장님이 직접 물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할 말 없지 뭐.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예, 애만 검찰 탓하고 있는 거죠. 예. 나와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슈를 딴 쪽으로 돌리는 그렇죠. 거죠. 예, 재판장한테는 야단 맞았지만 예. 나와서는 검찰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네. 이제 한번 가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효과인 거군요. 오늘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도 그렇구나. 이자의 계략은 이렇구나라고 또 확실하게 알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동규가 책을 냈더라고요. 예. 당신들의 댄스. 어제 오늘 계속 단독 기사로 유동규의 책을 먼저 내가 입수했네 뭐 하면서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일단 이 책이 나왔다는 물론 28일부터 이게 풀린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이 나왔다고 기사가 난 바로 21일 날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예. 이 책 내용을 봤더니 바로 유동규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만배가 쌍방울을 통해서 권순일한테 로비를 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 권순일한테 김만배가 또는 권순일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법조인들한테 로비를 벌인 정황을 아주 똑똑히 지금 책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권순일에게 약 쳐놨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를 봤더니만 네. 나는 당시에 김만배한테 똑똑히 들었다. 쌍방울 통해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는 말을. 네. 그리고 대법원 판결. 그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의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네. 이게 본인 형님을 정신병원 가두는데 나는 관계가 없었다. 네, 뭐 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 그 사건 2심에서 300만 원 벌금 나와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은 그걸로 정치 인생 끝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막으려고 아시다시피 그 김만배가 8번이나
대법관실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뭐 썼다는 거 아닙니까? 왜 갔어요? 했더니만 대법원에 머리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이발하러. 네네. 그런데 이 글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렇게 갈 때에 김만배가 비타 500 음료수 박스를 들고 갔다는 거죠. 오. 예. 그러면서 예. 거기에 약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 약이란 게 돈이란 거죠. 예. 실제로 제 기억하기에 비타 500 한 박스면은 5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거기에 한 제가 알기로 한 1억 가까이도 들어갈 겁니다. 예, 500만 원 해봤자 여기 500만 원 박스 하나에 예. 5만 원짜리니까. 5만 원짜리니까 5만 원짜리 요만한 해봤자 500만 원이거든요. 예, 500만 예. 원 20개 넣으면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성원종 리스트 뭐 했던 그랬듯이 짠 거 1억 밖에라고 하셔서 갑자기 1억밖에 안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내용 그러니까 박스가 크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러니까 1억 이상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8번이나 갔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야? 추정할 볼 수 있는 액수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이미 약을 쳐놔가지고 네. 지금 그때부터 이제 얘기 사법부 내에서도 권순일 대법관이 그 사건 이재명 사건의 주심이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심인 것처럼 사건을 가지고 열심히 막 그냥 하고 해가지고 예.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7대 8인가로 해가지고 이제 무죄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놓고는 나중에 권순일한테 당신 뭐 했어 하니까 잘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권순일이가 자기가 정년 딱 하고 옷 벗고 나오면서 논문집을 만들었어. 논문집을 만들면서 거기에 자기가 그 평생 쓴 판결문 중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판결을 거기에 넣으면서 이재명 판결을 거기 넣었다고. 자기가 주도했다는 얘기죠. 자기가 주도했다는 거죠. 왜 주도했겠어요. 나오자마자 1년 반 동안입니까? 화천대유. 화천대유.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월 1,500만 원씩 합계 1억 5천 이상 되는 돈을 지금 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멤버로서 이름이 지금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박수영 의원이. 그랬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 판결 전에 유동규는 김만배하고 측근이라고 해서는 백종선이라는 사람으로부터도 약 미리 쳐놨다 해서 결과를 다 안다라는 취지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러니까 백종선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거죠.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결국 김만배한테도 들었고 백종선이한테도 나는 똑똑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복수에 확인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것이 아니고 비슷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도 들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그렇다면 권순일과 관련돼서 어떤 증언이나 혹은 결정적인 그런 그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정황이 될 수 있나요? 사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동규의 당신들의 댄스 당신들이 댄스를 하는데 이 사진을 책 커플에 보면은 꼭두각시 인형인 거지. 위에서 이재명이 조정을 하고 유동규는 자기가 그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는데 내가 스스로 이 인간들이 도원결의하고 다 뭐 의기투합했는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자기 자살하게 시키고 뭐 쓰레기 먹어서라도 뭐 병원 가라고 하는 그걸 보고 염증을 느껴서 돌아섰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당신들의 댄스라는 책에 썼었는데 결국 이 사건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에서 유동규와 그 당시 김만배 진술 통해 가지고 지금 권순일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뇌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번인가 3번인가 쳤어요. 그런데 그때에 결국 그 노무현으로부터 정말 귀염 받았던 우리 대법원장 우리 김명수가 심어놓은 문재인으로부터 문재인으로 심어놓은 그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있었던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어떻게 했죠? 다 전부 기각을 시켰군요. 그러고 퇴임하고 나오면서 권순일이 썼던 컴퓨터나 거기는 완전히 디가우징하고 싹 털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뭐 1, 2년 지난 상태에서 권순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말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권순일 사람이란 게 아무래도 뭘라도 좀 남기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웠겠지만 네. 권순일의 재산이라든가 네. 권순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비망록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부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은 권순일 나아가 그 뒤에 로비를 해서 최대한 이익을 받는 게 누구죠? 이재명이지. 예. 지금 대통령 후보도 되고 예. 야당 대표도 되고 다 권순일의 그런 어떤 로비, 그러니까 김만배의 로비를 통해서 대법관이나 혹은 또 검찰총장들 예, 예. 전직 이런 민정수석 이런 예. 사람들이 다 자주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운명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이번 압수수색에서 정말 뭔가 좀 나오기를 바라고 유동규의 댄스란 당신들의 댄스란 이 본인의 어떤 자서전, 자서전 에세이. 내지 어떻게 보면은 고백론 뭐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또 언론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그것이 수사의 단서가 돼서 권순일 나아가 55 클럽에 대한 정말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 좀 저는 기대해 봅니다. 최 변호사 저기 혹시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봤어요? 아 그럼요. 아주 내 다리 이런 재밌게 보셨죠? 그럼요. 이 전설의 고향이 왜 그렇게 인기인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사필귀정 때문에. 사필귀정. 사필귀정.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건 정의가 사실은 나중에 승리한다. 그렇죠, 예. 악을 저지른 자는 언제나 벌을 받는다. 그렇죠, 예. 이것이 전설의 고향의 사실 가장 큰 그 힘이었거든요. 내러티브인 거죠. 예. 그 힘이었거든요. 예. 저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정의는 승리한다. 사필귀정은 옛날에 있었던 개념이 아니다. 네네. 늘 있고 그 다음에 권순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법의 어떤 그런 이 법복을 입고 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어떤 그런 사법적 정의를 팽개친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럼요. 이 카르텔 아닙니까? 지금도 벌써 뭐 사실 많이들 지금 실형 선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실형 선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거악을 척결하는 그런 모습 저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진영의 앞으로 이제 바뀔 여의도 사투리, 서초동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오늘은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고맙습니다. 시간. 네네.